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여기 정말 인기 있는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시기도 하고 여러 채널에서 모시고 싶어하는 아주 인기 있는 게스트인데 우리 유재일 대표님 모셨습니다. 본인 유튜브 채널의 비결도 그렇고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왜 이렇게 모시고 싶어하는지 인사하시고 본인 소개를 잠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재일이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뭐 회사 대표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미래에 대한 행동 사무처장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왜 바쁜지는 모르겠어요. 왜 바쁜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바쁘네요. 이런 유튜브 활동이나 네. 미래대안과 같은 시민 활동을 하시기 전에 네. 어떤 일을 해서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지 좀 본인 인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저요? 예, 무슨 일을 과거에 하셨는지. 저는 그냥 뭐 그 학원도 했었고요. 회사도 다녔었고 학원 강사도 좀 했었고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발 같은 거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띄워가지고 이렇게 뭐 게임 개발 뭐 이런 거 하고 있다가 우연찮게 정치 유튜버가 됐죠. 원래는 정치학 전공이고요. 정치 덕후 20년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덕질 한 20년 하니까 평론가가 되네요. 최초의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학을 이제 하셨으니까. 정치학을 하고 대학원 다니다가 이게 먹고 사는 길로는 아니다. 먹고 사는 길은 아닌데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정치를 어깨 넘어 배웠다기보다는 그냥 정식 커리큘럼으로 배운 사람이죠. 이제 학교에서 자리 잡는다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공부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 보겠다 뭐 이런 객기를 부렸는데 그 객기가 어떻게 20년 만에 통한 것 같아요. 미래대안에 대해서 지금 네.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다는데 네. 그냥 이름만 보면 미래에 대한 행동이요? 예, 미래에 대한 행동인데 네. 네. 미래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고 뭐 행동도 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단체고 무슨 활동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저희는 거의 진보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거고 예. 이제 조국 사태 이후로 튀어나온 사람들이죠. 제일 문제는 이제 금융사기의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 진보를 안 가리고 뭐 금융사기가 너무 심하다 대한민국이. 그거에서부터 문제의식이 있었고 이제 좌파 내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누적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정치가 해결을 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리고 이거 서로 남탓만 하고 이러다가 나라 큰일 나겠다 싶어서 만든 단체죠. 그 한국 사회를 지금 진단하는 이제 부정적으로 진단하거나 부정적이나 뭐 위기의식을 가지고 진단하는 게 있어서 대안도 모색하고 그렇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거로 보면 많은 이제 시민단체들이 지향하는 거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지금 시민단체 활동에 의해서 어떻게 한국 사회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고 어떤 위험에 처하고 있다 또는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지. 일단 이거는 뭐 단체하고 달리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 국가에 있어서 그랜드 스트레이티지에는 대전략에는 좌우가 없다고 보거든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의견을 다르게 한다고 해도 미국의 패권 정책, 이 대외적인 그게 두 정당이 다르진 않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동맹 관계라든지 이 국가를 바라보는 자세 자체가 좌우가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제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 아직도 민족해방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건 대단히 위험하고 낡은 관점이다. 그리고 미국을 제국으로 보는 관점도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다. 좌파 내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그게 주류 담론이 돼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본색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는 거죠. 이게 이러다 진짜 나라를 송두리째 망하게 하려고 이 나라의 근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이라는 의미 그리고 미국 패권 질서라는 거의 의미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저도 동의를 하고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아주 시대착오적인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네. 시대 변화도 읽지 못하고 글로벌 상황에 대한 이해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뭐 한미동맹도 마찬가지고 국제 질서도 마찬가지고 그 속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유지하고 보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공감을 하는데 또 하나가 이제 저는 그 박근혜 탄핵을 보는 시각도 네. 어떤 정치인이 무능하고 뭐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매우 신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말끝마다 탄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네. 이제 그것도 결국은 우리 한 국가의 영속성이라고 하는 관점, 국가의 기반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상당히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공감대를 이루어오지 못했고 끊임없이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말씀하신 거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실 때 기본적으로 같은 정당을 하거나 그 동맹 관계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같은 정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같이 정권을 잡고 같은 동맹이죠. 동맹이죠. 그런데 저는 그거에 있어서 뭐 유승민, 김무성 이런 분들과의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트러블에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그들을 대하는 그 동맹의 파기 과정이 그들에게만 돌을 던질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치를 너무 정상 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든 거에 있어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일정 정도 책임은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아니 뭐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죠, 그죠? 그 점은 뭐 저도 다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거고. 그러고 이제 같이 망한 거죠. 예, 그리고 그 정당이 과연 우리 가치지향의 공동체냐 하는 의문도 지금까지도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그렇죠. 보수당이 과연 그게 가치 동맹이냐 아니면 그냥 국회의원 해먹자라고 하는 또는 대통령 집권을 하기 위한 국민을 속여 먹는 수단이냐. 그러니까 국민하고 격리된 뭐 그런 관점에서 전근대적인 정치의 모습이 세습 정치죠, 세습 정치. 내지는 지대 추구죠, 그죠? 자기들의 엘리트들의 지대 추구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뭐 여기저기서 선거 후에 지금 논란이 많았잖아요. 뭐 저도 그 후폭풍을 맞고 있는데 선거 부정론에 대해서 동조 안 했다고 평소에 이제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저를 배신자라고 그러고 뭐 4월 초만 해도 제가 보수 대표 논객이더니 4월 중순 말 이후부터는 문재인 프락치라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그 우리 대표님 동영상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뭐 어디 남양주인가 어디 선거구도 가보시고 이 후폭풍의 아까 정치 평론가로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저는 일단 보수 대표 논객에서 뭐 뿌락시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논객이시니까 그렇죠. 선동가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부정선거판은 선동가들이 만든 판이다. 네. 그리고 비이성의 판이고 이거에 휩쓸린다고 다 휩쓸려 들어가면 그러면은 보수가 진보 진영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좌우가 그러니까 이렇게 선동 정치가 난리를 피운다고 하면 나라 정치 정말 심각한 위기가 온다라고 보고 이 선동 정치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보수가 하길 바란다. 저도 이제 하도 험한 말을 많이 당하니까 또 저를 그 아끼시는 분 중에 진짜 문자를 어제도 막 대학 여러 교수님들이 저한테 제가 저기 오늘 그 JTBC가 연결해가지고 미시간 대학의 밀베인 교수하고 토론을 했는데 네. 이병태 교수를 아껴서 하는 얘기인데 절대 거기 가지 마라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글쎄 어느 게 더 비겁한 일인지 잘 모르겠다. 정치 또는 뭐 경제를 평화하고 의견을 내는 것들이 학제적 입장을 견지하려고 하는 거고, 학자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아까 말씀하신 사실에 기반한 판단을 하는 건데, 제가 그 아닌 거를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사람이 돌을 던진다고 할 말을 안 하고 그러면 그 결국은 그 폭력에 침묵하는 거고, 보수가 진정으로 자기 잘못이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반성하고 새로 거듭나는데 엉뚱한 문제에 지금 그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저는 생각을 그분들하고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만 낭비하나요? 돈도 낭비하고 예. 기회도 낭비하죠. 아니 이게 저는 이제 좌우를 다 경험했잖아요. 예. 선거에서 졌을 때 선거 이건 부정선거야라고 말하는 게 그게 돈이 돼요.
네, 그래요. 그게 돈이 되는 제가- 건데 그 돈 빨아먹었다가는 정치 평론 같은 거 오래 할 생각 하지 말아야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아주 예외적인 거라고 오늘도 제가 미뱅 교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양반이 한국에 대해서 워낙 아는 게 없으니까 좀 네. 착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부정선거에 논란이 되면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3국에서는 그 진정당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선거 과정이 워낙 난잡하고 뭐 이러니까 정말 그 문맹이 높고 독재가 있고 이런 나라에서는 별일이 다 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뭐 고무신, 막걸리 선거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정말 유튜브 일각에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이 이 문제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거든요. 직접 선거에 뛰었던 야당이나 그 선거에 진 장관인들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거의 뭐 한 분이 있지만 그 국회의원 한 분이 계시지만 다른 분들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참 예외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선관이나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하나하나 반론 나왔던 거 확인하는 분들은 이게 아니라는 걸 알죠. 아닌데 이걸 또 대응하다 보면 네버엔딩 스토리로 가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죽을 이슈니까. 저도 요새는 얘기 안 해요. 그냥 어차피 지금 다들 시간 지나가면서 잠잠해지고 있고. 제가 너무 순진하고 바본 것 같아요. 오늘 아주 그 현인을 한 분 만났는데 네. 이 교수는 그 싸움의 상대를 좀 잘 골라서 싸워라. 이게 네가 싸울 이슈가 아니고 싸울 이슈가 따로 있는데 왜 여기에 그렇게 컨슘을 하냐. 다시 돌아서 더 큰 이슈를 가지고 싸워라 뭐 이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대한 문제라든지 뭐 다른 문제들 제가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던 거고 이거는 분명한 물증이나 거의 확정적인 심증을 가지고 있는 관찰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결론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싸우죠. 그리고 선거 같은 이 선거 문제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입장이 그래요. 싸울 사람들 싸우고 뭐 슈퍼챗 받을 사람 받고 후원 받을 사람 받는데 이거는 계속 그러면 진짜 문재인 정부하고 뭐 주사파 이런 사람들 이기고 싶으면 현실을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그래. 언제까지 이렇게 몇 달 낭비하면 대선이 몇 달이나 남았다고요. 저도 첫 번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냈던 거거든요. 지금 정신 차려서 해도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대선 정부에 넘어가는 거를 아니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다음 선거 이길 생각을 해야지. 그러게 말이야. 부산시장 보궐이 떴는데 네. 아니 내년 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에서 지면 대통령 선거도 그냥 끝난 거예요. 그것도 뭐 서울이나 이러면 몰라도 부산에서 보수당이 또 진다. 부산시장 선거에서. 그러면 대통령 선거 준비하지 말고 그냥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야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정대협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고 사회적 이슈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이가 없는 게 우리가 조국 이슈도 거의 유사한 이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정의로운 얘기는 다 하고 뒤에는 이제 부패 사슬을 내리는 위선의 산을 쌓고 있었던 건데 이 문제에 이제 언론하고 일부 많은 시민단체나 다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싸워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정의연 문제요. 정의연 문제 이거 약간 질문을 바꿔야 돼요. 윤미향만 썼겠어요? 그죠. 그 돈 쓴 인간들 그리고 윤미향 대표가 무너지면 이런 보통 있잖아요. 나 혼자 죽을 수 없어. 나 살려내. 저는 윤미향 대표는 지금 그러고 있을 거라고 봐요. 거의 이것도 거의 확정진 건데 제가 뭐 얘기했다면 고소당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윤미향 계좌 털면 그 자금 흐름 가관일 겁니다. 근데 이제 보수 일각에서 과도하게 우리 검찰총장에 대한 그 기대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한때는 뭐 대선 새로운 스타처럼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조국 사태 때도 그렇고 울산 선거 때도 그러고 보면 요번도 그런 것 같아요. 막 이러다가 결론은 윤석열 총장이 해결해 주겠다. 뭐 이런 상태로 지금 그것도 한심한 얘기인 게 윤석열 총장이 지금 수사를 시킬 수 있는 차장 검사가 몇 명이나 있다고.
지금 그 검사장 중에서 윤석열 직계라고 해서 윤석열 이빨이 들어가는 검사장이 지금 누가 남아 있다고 그게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거의 식물 총장이죠, 사실상. 거의 할 수 있는 거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이 싸움은 어떻게 되나요? 이 싸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용수 할머니가 시작을 하신 거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수사 검사가 누군가가 이걸 일단 볼 거 아니에요. 보고 나서 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용단을 내릴 사람이 있을까 싶죠. 이때까지 대한민국에서 검사들이 그리고 지금 180석이나 먹고 있는 당을 향해서 이게 지금 그 돈이 흐르는 게 직접 개인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당선자나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단체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단체로 들어가서 그 단체를 또 까보게 되면 그 단체의 그런 거에서 또 그 사람의 또 활동 자금 뭐 내지는 그런 거를 썼을 거고 거기서 또 연결돼서 뭐 개인적으로 또 누구는 그 돈 연결된 돈으로 그냥 정치 자금으로 쓰는 거 이상의 뭐 집을 안 산 사람이 또 안 나올리란 보장도 없는 거고 지금 연간 돈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겠는 상황인데 최소 지금 뭐 50억까지도 보니까 매년 그렇다면 엄청나게 이 자금을 나눠 쓴 사람들의 풀이 크다고 봐야죠. 수십 년 동안 몇백억, 몇천억이 될 거란 얘긴데. 제가 저 수업 시간에 크라우드 펀딩 강의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장님 불러가지고 학생들한테 크라우드 펀딩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도 요청하고 그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항상 이렇게 누구 도와주는 이슈가 떴을 때 크라우드 펀딩이 이제 뜨는데요. 네. 늘 제일 잘 먹히는 게 바로 이 그 위안부 문제죠. 이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 정말 이렇게 호소력 있는 명분이고 이슈고 예 그래서 뭐 그 마리몽들하고 사회적 기업 이거 가지고 막 뭐 저 휴대폰 케이스도 만들고 뭐 지갑도 만들고 뭐 그래가지고 사회적 기업도 막 이 문제 들고 나와가지고 막 생기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돈이 되는 이슈인데 그 절레절레. 예, 절레절레인데 근데 이제 지난번에 조국 사태도 결국 막 싸우다가 조국 사태하고 이게 윤석열한테 넘어가고 나니까 그걸로 그냥 김이 쭉 빠져가지고 에너지가 다시 정치 에너지로 못 되고 그냥 다 정치 에너지를 못 된 거에 대해서는 그건 미통당의 무능도 큰 역할을 하죠. 예, 근데 지금 미통당의 이슈 파이트 자체를 못 하잖아요. 예, 지금 이거 우파의 가장 큰 이제 그 약한 고리가 바로 이 저쪽 민주당 좌파들은 정치 권력하고 주위에 이렇게 위성 세력들, 연합 세력들이 하나의 전선을 형성해가지고 뭘 이슈 파이팅을 하는데 우리는 그 이간질에 계속 그냥 분열돼 있고 그 전략적인 연대도 할 줄 모르고 지금 대장도 없고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이고 또 서로 그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려고 들거든요. 그러니까 굴복시키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할 때만 잠시 가까워졌다가 그냥 도망가고 이 상황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이제 어른 이슈 파이팅에서 계속 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같은 당의 뭐 업무 분장도 안 될 테니까 이 이슈는 너가 맡아, 이건 너가 맡아, 네 보좌관 내 보좌관 지원해 줄게.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서로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괜히 내가 튀면은 또 욕 먹는 거 아니야? 튀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걸 튄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아주 안 좋은 풍토죠.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 좌파에 계셨다 그랬는데 그때는 무슨 일을 주로 하셨어요? 아니 뭐 제가 기본적으로 유튜브 할 때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 유튜버였고 뭐 무슨 일 터지면 이제 방어 논리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조국 사태 났을 때는 이거는 제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정대현 문제는 제가 꾸준히 문제 제기했었고. 그러셨어요. 네, 아무래도 전 그러면서도 이제 그 친노하고 그 시민단체 일반, 뭐 좌파 일반하고 주사파하고 너무 주사파한테 먹히면 안 된다는데 결국 주사파한테 먹혔다고 봐요, 다. 모든 헤게모니나 이런 거. 그러면 과거에 문재인 지지하고 그럴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사파한테 이렇게 얹혀서 가는 그 뭐랄까요? 그걸 뭐 인질이라고 그럴까? 저는 올라탄
그럴 거라는 생각은 못 하셨나요? 전 노무현 대통령을 봤으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한테 전 노무현 대통령 보면서 그러니까 좌파들이 무지하게 공격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하지도 않는 친미했다고. 아니 그 노무현 대통령은 보수들한테는 반미했다고 욕먹고 진보한테는 친미했다고 욕먹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뭐 파병도 하고 강정도 하고 강정 마을 거기 공사도 하고 한미 FTA도 하고. 아니 저는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주사파들 하자는 대로 한 거 별로 없. 그런 면에서 미국을 향한 자세에서 별로 한 거 없거든요. 예, 없어요. 근데 아니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양쪽에서 다 공격받는데 저 양반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리고 이제 좌파를 배신했다라고 얘기. 저는 좌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 되고 우려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현실적 감각을 너무 해서 이 외교를 망가뜨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경계를 했었거든요.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안 그러고 해서 좌파 대통령이 최소한 반민만 안 하면 좌파의 가치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 평등의 문제라든지 충분히 있다고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게 아니잖아요. 반미를 대놓고 안 하지만 친중을 너무 노골적으로 하고 그게 사실 반미죠. 나라의 이게 근간이 되는 이게 브레튼 우즈 체제의 세계 패권 질서인데 그거 자체를 흔들잖아요. 이거는 미친 거죠. 저는 그냥 미쳤다고 보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 완전히 미쳤고 네. 역사관이나 세계관이 워낙 정말 주사파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민족해방 세계관하고 하나하나 요새도 계속 제 본 채널도 있고 시사교양이라는 채널에 있어 마오이즘이 뭐가 문제고 이런 식의 우상화가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지적 성장이 이영희한테서 멈춘 것 같아요. 그분은. 그리고 리영희 선생 같은 경우만 해도 이렇게까지 구라는 안 쳐요. 예. 이게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보면 지력이 국가 지도자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문제는. 근데 이제 국민이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물론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여파가 있었지만 지난 대선 후보 토론 때 보면 정말 사후정 대답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질 때도 보면 전혀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을 국민이 뽑으니까. 저는 그때는 또 뽑아달라고 지지까지 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보면서 그때도 이미 나라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천안문 위에 올라갈 때 옆에 참모 없나?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갈 때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두 개 다 비판 무지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보면서 저는 우파가 반미 정서에 반일 정서 이용해 먹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제가 많이 우파분들한테도 했었는데 우파 중에서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권 질서가 뭔지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뭐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아니 진짜 그러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이렇게 학자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아시는데 일반 정치인들은 브레튼 우즈 체제가라든지 그 가트라든지 이런 뭐 해상 질서라든지 미국이 만든 2차 대전 후의 질서에 대해서 이게 기본이 안 되는 사람 진짜 많다니까. 진짜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아니 그리고 저도 되게 재밌는 건 저는 그렇게 봐요. 우파는 우파 이데올로그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좌파는 좌파 이데올로그들의 말을 듣고 그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들을 띄우기도 하고 막 하거든요. 아니 예를 들면 민족해방 사상이나 중국을 향한 사상 지금 딱 내용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우파 사상가 중에서 브레튼 우즈 체제와 국제 질서,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질서가 식민지 질서가 아니다, 자유무역 질서다라고 했을 때 딱 그렇게 리영이처럼 우상화가 되어 있거나 사람들이 브랜드화되어 있거나 그거를 설명해주는 딱 한 권의 책. 뭐 대중적인 8억인가의 대화, 뭐 전환시대의 논리 이런 거 그리고 뭐 해방 전후사의 인식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쪽은. 그럼 우파들은 이데올로그들을 그만큼 대우를 해줬고 우파 대중들에게 학습을 시켰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파들이 잘못한 거는 우리나라 우파는 기본적으로 세습 우파예요. 기득권 세습을 하고 아빠가 하던 지역구 물려받거나 경상도에 태어났거나 경상도에서도 요번엔 자네가 또 국회의원 하는 게 어떤가라고 어르신 무슨 원로원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우파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세습 귀족이지. 네. 세습 귀족이지 자유민주주의 질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질서라는 거에 입각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네. 자기 이익에 충실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충실하고자 사람들을 자꾸 중화시켰다고요. 자기 지지자들을 중화시키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우파 그거를 그냥 문인만 갖지 내용을 가지지 않았어요. 네, 그 이제 지금 바로 통합당 야당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제 바로 그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가치가 없으니까 나오는 얘기가 전부 무슨 잘못했습니다. 뭐 읍소하고 아니면 뭐 한 번만 찌르면 겁나서 확 도망가고 뭐 극우 세력하고 결렬하겠다 그러는데 내가 하겠다는 건 뭔지 또 왜 집권을 해야 되는지 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지 그러니까 아젠다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완전 그냥 그러니까 그 망한 집안에 그처럼 지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우파들이 이런 그 사상 투쟁이라고 그럴까 가치 투쟁을 할 수 있는 노선 투쟁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우파들이 저는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한다고 봐요.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자유시장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자유시장 질서라는 게 그게 국제 질서지. 한 나라의 내부에 왔을 때 제가 이런 문재인 정부가 자유화 안 해요? 규제 줄이지 않아요? 온갖 규제 다 줄이고 있고 금융 규제 다 줄이고 있고 사기꾼 천국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여기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난장을 펴놨는데 자유시장 규제 완화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우파의 정책이다. 그리고 국가가 비대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기꾼이 많으면 사기꾼 먼저 잡아야죠. 해적하고 사기꾼이 많으면 자유시장 안 돌아간다는 건 기본이잖아요. 사기꾼, 해적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시장 역할을 할 수 있게 나쁜 놈들로부터 최소한 보호가 되고 있어야 자유교역이 되든 뭐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쁜 놈들 편들어주는 논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파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게 구체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정부가 굿캅이 되겠다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늘 환상이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힘을 커지면 그놈이 다 나쁜 놈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뭐 시장을 질서를 만들고 뭐 이런 얘기도 그것도 이제 헛소리인 경우가 역사적으로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진화해야 아까 배드가이드 해적이나 도둑놈이 줄을 설 수가 있는가는 정말 치열하고 아주 정교하게 논의를 해야 되죠. 근데 저는 이런 헛소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다 무슨 민주주의다 이런 것들은 너무 추상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네가 얘기하는 자유시장 경제, 한국에 맞는 자유시장 경제가 뭐냐는 아젠다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까지도 못 가는 거예요. 저는 제일 환심했던 게 문재인 정부가 사모펀드 규제를 풀고 공모펀드가 전부 다 사모펀드로 빨려 들어가고 이 사모펀드 시장이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파에서 이게 사기극이다라는 얘기를 한 명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지금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금융규제를 완화해서 사기꾼들 이렇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응하는 우파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규제를 완화시켜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의 본인들의 방향성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아무 목소리도 못 내고 있다면 이건 무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라임 사태 나면서 이제 많이 문제가 드러났죠, 그죠? 네,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결국은 그 문제가 드러났으면 후벼 파야 되잖아요. 니네는 뭐가 문제였고 뭐가 문제였고. 지금 우리 정치권, 보수 시민단체나 길거리 보수 세력이나 정치권이 아마 그걸 못 파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못 생각해서라는 게 아니라 이슈 중에 뭐에 집착해야 되는지 우선순위 결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그냥 그때그때 이슈에 빨려 들어가는 거야. 우선은 탄핵을 어떻게 정리하고 갈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역대 선거를 왜 계속 패배하고 있는지 아까 이미 새누리당 때 하나의 가치 동맹으로서 깨진 거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여러 번 얘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현실 권력하고 지난 총선을 통해서 확고한 대선 후보가 되려고 했던 김무성 간의 미래 권력하고의 싸움 와중에 지금 사단이 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당 내에서 다음 리더십을 어떻게 세우고 정치 권력을 세우는 거에 대한 어떤 기준도 어떤 절차도 합의하지 못한 그런 아주 원시적인 정당의 모습이 지금 이 사태를 만들어낸 건데, 그러니까 조국 사태 나오면 조국 사태 확 몰려가다가 이제 뭐 요새 윤병 사태 하면 요새 막 몰려가다가,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다 휘발성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심 잡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릴 거다. 아까 얘기한 더 아주 근원적으로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국가의 기반이 되는 이슈가 뭐냐. 앞으로 그럼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는 어떤 스탠스로 계속 갈 거냐. 북한 이슈는 그냥 옛날처럼 김일성이 때 했던 남침 위협을 계속 강조하는 게 지금 시점에도 맞는 얘기냐. 이제 우파가 제가 이제 아젠다가 빈곤하고 스토리텔링이 빈곤하다는 게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을 겁주는 거로 뭘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젠다 개발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때그때 휘발성 있는 이슈에 매몰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금융시장이 어떤데,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어떤데, 우리나라 시장의 자유가 어떤데, 미래 세대한테 수도권 주택 문제는 어떤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천착하고 사람들한테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이런 이슈는 주목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그게 주목받으면 할 것 같은데, 주목을 못 받고 휘발성 있는 거에 막 몰려다니다 보니까 이게 우선순위 세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야당 속에 리더십이 확고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면 그 선택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떴다방 리더십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일단은 아까 이제 제가 자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뭐냐면 대한민국 우파는 사실 뭐 박정희 대통령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 기반을 만든 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업적 얘기를 하면 산업을 키우고.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는 게 중국하고의 문제에서도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가 지금 육성되는 산업이 없잖아요. 네. 제가 아까 이제 금융이나 이런 거에서도 얘기했었는 게 산업이 육성되지 못하고 산업 구조에 전환되는 거에 대응을 하지 못하면 뒤처진 나라가 되고 후진국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산업 육성을 국가 주도의 산업 육성을 하다가 시장의 원리 뭐 이런 거로 넘어갔는데 투자 자체가 산업 육성의 방향이 아니라 그들의 투자 수익률 극대화로 되면서 거의 지금 사기극으로 변한 이런 금융 질서가 벌어진 상황에서 우파 정당이 우리는 이렇게 산업을 육성하겠다. 뭐 산업 육성, 아주 가장 근본적인 우파의 고전적인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국강경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뭐 그리고 산업, 미래 산업, 뭐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파가 제대로 된 담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가? 어떤 산업을 키울 거고 도시를 어떻게 바꿀 거고 미래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걸 받아들여서 사회를 어떻게 바꿀 거고 이런 얘기에 대한 비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얘기를 못 하고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스토리텔러, 그러니까 컨텐츠도 있고 스토리텔러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메시지하고 메신저가 결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리더도 해야 되고. 네, 리더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김종인 빌려오고 이런 것들이 한심하다라고 보는 게 이제 그런 건데요. 그 정치적 메시지는 컨텐츠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얘기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전혀 사회적 그렇죠.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믿을 만한 메신저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근데 그거는 누가 키워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막 투쟁을 통해서 자기의 리더십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신탁 통치를 자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우파가 지지멸멸하고 그런 건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미래 비전 방향이 뭐가 돼야 되냐 하는 것들은 하나하나마다 큰 주제이기 때문에 토론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파가 그 메시지 전달을 못하고 있고 컨텐츠도 없고 메신저도 없다. 그 면에서는 지금 이제 그리고 리더십의 문제에 있어서도 뜻이 맞는 사람을 뜻을 이끄는 사람이 리더여야 되는데 네. 사실은 우파가 지금 리더십을 만드는 게 이익이잖아요. 그럼 이익을 주는 사람한테 자기 리더로 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리더십도 깊지가 않고 뭐 나한테 공천을 주던 그 공천권이에요. 공천을 주던 뭐를 하던 그 이익을 준다라는 그거로 저 사람이 그러니까 뜻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익의 공동체면 맞아요. 그냥 콩가루죠. 네, 콩가루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김병준 비대위 때나 홍준표 대표 때 보니까 공천권 없는 대표는 대표가 아니더라고요. 이거 허수아비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았다. 이제 적어도 김병준은 뭐 비대위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그 제도고 다른 나라 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건데 비대위 체제라는 게 정당의 당권을 뭐 당원들한테 묻지도 않고 누구한테 주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뭐 몇십 년 전에 그 정말 그 독재적인 모습인데 부끄럽지 모르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전당대에서 선출된 당대표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권위와 뭐 저게 있어야 되는 건데 공천권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이익 카르텔이고 지대 추구 정치 이해 집단일 뿐이지 정당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럼 뭐 민주당은 다른 데냐 보면 거기도 뭐 대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거긴 좀 다르죠. 거긴 좀 다른가요? 네. 어렸을 때부터 공유한 그 이념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념하고 그러니까 똘똘 뭉쳐 있는 덩어리죠, 덩어리. 그 지난 19대 때 총선 전만 해도 국민의당 막 뜨고 그럴 때 네. 저 진보 세력은 다시 집권할 가능성 없다. 막 그때 뭐 또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이 막 200석 한다고 그러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그 요번에도 이제 비례대표 뭐 이렇게 그 소위 야권 정당의 득표라고 여당 쪽하고 보면 뭐 42대 52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애초에 콩가루 대 그 특공대로 단합된 특공대이기 때문에 싸움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저쪽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 이제 저쪽 있잖아요. 배고플 때는 같이 동맹을 하지만 저기 이제 콩가루 될 거예요. 저기도 이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180석 먹을 때, 그러니까 권력을 잡기까지가 동맹이지. 네. 잡은 다음엔 아귀다툼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그 감옥에 가거나 기타 등등이 2007년 경선 때 서로 싸운 거 그대로잖아요. 네. 그때 이제 다들 그랬는데 저는 지금 정의연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진보에 대한 환상이 깨질 차례다. 저는 조국 때 좀 깨진 줄 알았더니 아직 덜 깨진 것 같아요. 덜 깨진 거죠. 2016년에는 보수에 대한 환상이 깨진 거고 그리고 이제는 진보에 대한 환상이 아주 산산조각이 날 거다. 그럼 참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정치에 대한 이제 또 허무 의식이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사회가 이제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 상황에서 리더가 나와야죠. 바닥을 봐야. 바닥 볼 때까지 기다리자. 아니 저는 지금 보수가 왜 이러냐 배가 불러서 그래요. 아직도 배가 부르고 자기가 그냥 국회의원 한 자리 하면. 그냥 지금 상태에서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 상황이 불만이고 못 견디겠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민통당에. 오늘 나는 지금 이 꼴을 나를 못 보겠어. 너무 답답해. 우리 대선에서 이겨야 돼. 절박한 사람 없을걸요? 없고 제가 보면 자기 힘으로 국회의원 된 사람도 거의 없어요. 아니 경상도에서 서울의 그 강남 3구 서초구 그다음에 경상도 이러니까 제가 보면 이렇게 왜 공천 때 마구 자를 수 있냐면 스스로 힘으로 된
그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자르는 사람도 아무 죄의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리더십이 안 생기고 그냥 직업이죠. 그냥 직업이고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뭐 이번 선거 부정론도 그렇고 모든 게 보면 이제 저쪽이 뻔뻔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윤미향이나 뭐 조국이 하고 뭐 이럴 때 보면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진영의 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갈수록 진영 싸움이 극대화돼서 요번에 그 일부 소수 정당들이 뭐 자유기독당인가 기독자유당 이런데 분들이 왜 지난번보다도 지지율이 떨어졌냐 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진영 대결이 첨예해졌는데 소수 정당들한테 무슨 찬스가 있겠냐. 사표 방지 때문에 다 권곤일척 1대1 지금 진영 대결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제 뭐 미국도 일어나는 일이고 다른 데서도 똑같은 일인데 이 진영 대결이 국민들을 정말 피곤하게 하는 거거든요. 마치 한 나라 두 나라 구국민처럼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근데 유튜버들이 이 문제를 상당히 부추기거든요. 뭐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처럼 국가가 하나 유지되는 그 굳건한 항구적인 영속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걸 같이 고민해주는 건전하다는 얘기는 이상한데 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건데 하나의 사회로 그대로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야 되고 수용해야 되고 관용해야 된다. 이거로부터 점점 사회가 멀어지고 있어서 이 문제가 저를 너무 요새 괴롭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 선거제도가 더 진영을 강화시켜버렸고. 예. 그 완전히 꼼수가 이제 이상한 꼼수가 이렇게 돼버렸고, 거기다가 지금 양당이 추구하는 게 똑같아요. 이득. 그리고 국가를 장악한 다음에 국가 예산 빼먹기. 예. 근데 이제 그 옛날에 이제 빼먹는 대상이 기업하고 국가 예산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기업 쪽은 이제 뭐 여러 사건을 지키면서 자꾸 또 뭐 IFRS라고 하는 국제 회계 기준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함부로 돈 줬다가 크게 당한 케이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여간 정치 권력 아니면 함부로 못 주고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데 특히 진보 쪽의 정치인들이 이 권력을 잡으면 자기 쪽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이라고 그래요. 제가 서울시 공무원 하나를 꽤 높은 지에 있는데 자기가 보수 정권일 때 보면 한 6대 4 정도로는 나눠주고 그랬는데 요새는 100대 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회적 기업. 네, 그러니까 협동조합. 네, 그래서 자기 쪽 사람들을 다 챙겨주고 나머지는 일절 안 해주는. 386들이 지금 노후 대책해야 되거든요. 나이가 50대잖아요. 노후 대책들 열심히 해야죠. 그간 굶어 죽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윤명 사건 같은 게 너무 많아질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먹고 그렇죠. 지금 미래에 대한 행동에서는 뭐 그런 문제를 이렇게 광범하게 할 만한 무슨 조직이나 뭐 힘이 있나요? 지금 계속 늘리고 있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여성계 페미들 뭐 이쪽을 이제 오세라비, 여명수, 김소연 셋이 이제 그쪽 블로킹하고 있고 저희 또 이제 금융 쪽은 저희 대표님하고 저희하고 계속 하고 있고 뭐 그렇죠. 그리고 뭐 태양광 그리고 뭐 전기버스 뭐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거 계속 추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불법 도박 이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해서 무파가 너무 몰라요. 우리 전 위원장님이 또 그쪽에 이슈를 많이. 이번에 한겨레가 기사를 썼던데 청소년들한테까지 그렇게 불법 도박이 퍼져 있는 게 문제면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취재를 안 하죠. 조폭들. 그 조폭들이 그렇게 돈을 번 다음에 금융가가 되고 그 금융자본이 대한민국의 M&A 시장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재벌들도 불법 도박 자금으로 재벌 인수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상황.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 이 정도까지 온 상황에서 보수가 아직도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금융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모른다. 그러면서 어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이게 이 돈이, 이 자본이 어떤 자본인 줄 알면 이거를 거의 국가적 차원에서 토벌을 해야 되는 돈들이지, 이 돈들을 규제 완화를 하거나 뭐 자유시장, 저도 자유시장을 되게 중요하지만 자유시장을 원리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간들 토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파분들은 이 자본들이 어떤 성격인지 자체도 지금 그러니까 이 주사파 분들이 M&A 시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바다 이야기, 그러니까 그 전에 홍준표 대표도 결국은 그 대청 누구였죠? 슬롯머신 이후로 그 도박은요 계속 있어 왔단 말이에요. 조폭과 함께. 모양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불법 도박과 정치 사이에 게이트는 계속 있어 왔는데 옛날엔 슬롯머신이었죠. 요새는 핸드폰만 있으면 너무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정치권하고 연결되어 있고 금융시장을 문란하게 하는 이 세력에 대해서 드디어 그때 정덕원이었나요? 그분은 잡혀 들어가고 모래시계 검사에서 홍준표 대표를 확 뛰게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지금은 검사 정치인들이 슬롯머신 업자의 진압판인 슬롯머신과 바다 이야기와 온라인 게임으로 이렇게 온라인 도박으로, 온라인 불법 토토로 진화한 이 도박 조폭 세력을 잡을 수 있는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의 지금을 넘기면 끝이에요, 끝. 근데 이거에 대한 경계심이 너무 우파가 없어요. 네. 그 우파에 대해서 이제 뭐 양쪽 진영을 다 보셨고 이 정치 평론가를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많은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기회 되면 한 번 더 모시고, 아까 그 미래에 대한 행동을 하시는데 혹시 우리 그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그 홍보나 도움의 말씀, 부탁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파들이 자유시장 경제를 보는 시각하고 구체적으로 자유시장을 하기 이전에 그 소위 조폭적인 마피아 경제, 우리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관료,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들의 마피아 경제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그러니까 지대추구의 마피아 경제화 하고 있는 것들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면 규제 개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한 번 구체적인 걸 가지고 한번 모시고 얘기를 하고, 저도 그 마피아 경제화, 지대추구 경제화하고 있는 이해 집단들한테 인질이 되어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와 이제 저걸 하고 있고, 제가 또 책 하나도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도대체 이 지대추구의 마피아 경제화를 어떻게 때려부셔야 우리 경제가 살 건가 하는 거라서, 그 문제는 저도 관심이 많고 있고 자료도 좀 수집한 게 있으니까 우리 유 대표님 또 기회 되시면 모시고 하고, 이거 본인은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요? 시민운동가, 유튜버, 정치평론가로 계속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컨텐츠 만드는 비즈니스 사업가로서 능력을 발휘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일단 다음 대선까지는 계속 이 활동을 열심히 할 것 같고, 제 인생에서 지금 45인데 만으로 앞으로 생각을 하면은 제 개인적인 그런 열심히 해야 될 사회적 활동하고 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충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파분들한테 이게 자유시장 경제 이게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순위에서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그 국제 자유무역 질서라는 거에 대한 확실한 거를 우파 대중들한테 알려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유시장 얘기를 하지만, 이게 자유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독점기업의 횡포, 지대추구, 그리고 생산활동보다는 우리가 부동산 사는 게 기업 입장에서 돈 생겼는데 공장을 세우는 것보다 부동산을 사는 게 더 큰 돈을 번다면, 그러면 우리가 건전한 생산활동과 일자리 창출과 이윤 추구, 이게 이제 자유시장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선기능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정치가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되게 난잡해져 있는 상태에서 우파분들이 친기업이 곧 자유시장 경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아니다. 독점기업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는 거의 뭐 대한민국에서 우파로 분류가 될 것 같은데 저는 대한민국의 우파들은 그냥 세습 귀족 같은 행태를 가졌기 때문에 저 같은 인간이 저 같은 자유주의자도 좌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왕당파의 부르주아 자유주의자들은 왕당파를 대상으로 해선 진보인 거니까. 그리고 저는 민족해방 세력 입장에서는 우파인 사람이고 그리고 왕당파들 입장에서는 좌파인 사람이고 그런 낀 건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저 같은 포지션이 우파의 주류가 돼야지 된다고 봐요. 예, 뭐가 되든 자기가 이렇게 사상성 스펙트럼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잘 자각하는 분들은 그래도 생각을 많이 한 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되면 훨씬 이제 좋은 사회가 되죠. 더 구체적으로 단기적으로 우리 시청자들한테 부탁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시청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요. 제가 요새 이제 우파분들 많이 보잖아요. 좌파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이다. 그럼요. 대한민국 심지어는 저는 김어준이 불법 선거, 부정선거 얘기했을 때랑 너무 판박인 거야.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그리고 시나리오 가지고 계속 떠드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시나리오에 그리고 똑같은 흥분에 그래서 저는 훨씬 더 이제 우리가 우파가 좌파하고 다른 그런 수준을 보여주시는 게 그래서 좀 이성적이고 캄다운해서 논리적으로 하자 그랬다가 지금 아주 엄청 폭풍을 맞는데요. 선거 얘기로 다시 돌아가기엔 좀 그렇고. 그렇죠. 좌파가 이긴 건 젊어 보여서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저는 그래요. 좌파가 이긴 결정적인 이유는 젊어 보여서. 우파는 그러고 청년하고 여성한테 야당이 완전히 사기를 친 거잖아요. 김병준 때 막 당협 부위원장 해놓고 공천 하나도 안 주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무지무지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청년들하고 여성한테 표를 받을 생각을 하냐 이런 집단 사기극을 벌여놓고 그래서 그 점은 저도 많이 흥분했었습니다. 오늘 하여튼 긴 시간 감사하고요. 또 기회 되면 자주 뵙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좌파는 고쳐 쓰긴 틀려먹었고 우파가 고쳐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들 가능성은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라도 우파 쪽에 있다고 봐요. 다행이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